내 딸이 잠든 사이 내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미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주시하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딸 혜진이가 부엌 가위로 내 신용카드를 자르고 있고 사위 민준이는 내 약병들을 사진 찍으며 정신력 감퇴의 증거라 속삭이고 있었다. 놈들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석 달 동안 자기들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자기들이 파괴하고 있는 카드들이 내가 무능력자로 선고받게 하고 45억 원 상당의 재산을 훔치려는 계획을 발견한 후 심어놓은 미끼 카드들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이걸 보고 계신다면 구독하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잠깐 되돌아가서 68세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자기 핏줄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방수사관들과 협력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다. 6개월 전 무더운 화요일 아침, 서울 강남에서 나는 혜진이가 손님용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혜진이는 내가 아쿠아로빅 수업에 간 줄 알았지만 나는 편두통 때문에 일찍 집에 돌아왔다. 얇은 문을 통해 혜진이가 엄마가 점점 심해져. 어제 나를 지수라고 2번이나 불렀어. 엄마가 모든 걸 교회 주기 전에 빨리 무능력자 신청을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피가 얼음물로 변했다. 지수는 돌아가신 내 여동생 이름이었고 나는 내 딸들을 혼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교회에 돈을 남기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수영 가방을 꽉 쥔 채 복도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마치 내가 사기를 당해야 할 낯선 사람인 것처럼 41년 된 내 딸이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민준이 형이 증언할 준비가 됐대. 혜진이는 계속 말했다. 알잖아. 정신과 의사. 우리가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줄 거야. 엄마는 9월까지 행복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하게 될 거야. 행복요양원. 나는 그곳을 안다. 그곳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보내는 곳이고 시 외곽에 있는 국가운영시설로 거주자들은 1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내 이웃 순자 할머니가 그곳에서 잊혀지고 약물에 취해 무감각해진 차에 돌아가셨다. 나는 내 침실로 몰래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떨었다. 이 여자는 내 첫째 딸 혜진이었다. 수없이 많은 중이염을 앓는 동안 밤새도록 간호했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3가지 일을 했던 여자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보다는 진하지 않은 것 같다. 내 나이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당신의 흰머리가 당신의 뇌도 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갑자기 당신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잃은 것처럼 더 느리고 크게 말한다. 혜진이는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돋보기를 잘못 놓았을 때 과장된 걱정, 배우 이름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때 걱정스러운 눈빛.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날 오후 나는 도서관으로 가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내 선택 사항을 조사했다. 모든 검색은 그 자체로 배신처럼 느껴졌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훔치는 행위, 노인 재정 학대, 가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 통계는 엄청났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노인 학대를 경험하며 보통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아프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내 식당에서 내가 만든 갈비찜을 먹고 있는 혜진이와 민준이를 보면서 다르게 보았다. 모든 미소는 계산적이었고 모든 질문은 함정이었다. 민준이가 내 투자에 대해 묻자 나는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다. 아, 나는 그런 금융적인 일은 잘 몰라. 나는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다. 은행의 좋은 분이 모든 걸 처리해줘. 혜진이와 민준이는 승리감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내가 이미 미끄러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3시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내 침실 문이 삐걱 열리고 혜진이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혜진이는 5분 동안 나를 지켜봤다. 나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썼고 깨어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혜진이가 떠난 후 나는 혜진이가 내 책상을 뒤져서 서류를 약간 비뚤어지게 놓은 것을 발견했다. 혜진이는 내 유언장, 은행 명세서,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움직였다.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차를 몰고 갔다.
왜 지방경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청인지 궁금할 수도 있다. 내가 도서관 조사에서 알게 된 것처럼 주 경계를 넘는 노인 사기는 연방 범죄이고 나는 민준이에게 조지아의 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 형은 정신과 의사라고 했다. 친절한 눈을 가진 젊은 흑인 남자 특별수사관 김민수 씨는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다. 내가 끝마치자 김 수사관은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박 선생님, 사실 우리는 민준이 형을 의료사기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이 형 박철수는 수년 동안 가짜 정신감정을 판매하여 가족들이 노인 친척으로부터 훔치는 것을 돕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내부자가 필요했다. 내 딸을 상대로 밀고자가 되라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물었다. 나는 당신이 정의를 원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김 수사관은 대답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파괴한 다른 17가족을 위해서요. 나는 행복요양원에서 혼자 죽어간 순자 할머니,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돈 때문에 자녀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다른 잊혀진 노인들을 생각했다. 혜진이와 민준이는 5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순전한 탐욕이었다. 내가 뭘 해야 하죠? 나는 물었다. 김 수사관은 미소를 지었다. 평소처럼 하세요. 그들이 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보청기처럼 보이는 녹음 장치를 장착했다. 그들은 혜진이와 민준이가 보낸 모든 문자를 볼 수 있도록 내 전화를 복제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집의 공용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물론 모두 내 서면 동의를 받았다. 3주 후 계획이 가속화되었다. 혜진이는 일요일 저녁 식사에 박철수 씨를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이 예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은발의 권위적이고 가짜 걱정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를 가졌다. 박 선생님. 그는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혜진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요?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었다. 나는 한번 혜진이를 잘못된 이름으로 불렀다. 나는 무슨 요일인지 잊은 척했다. 나는 심지어 실수로 설탕 대신 소금을 커피에 넣고 효과를 위해 과장되게 캑캑거렸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청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7월에 왔다. 나는 혜진이가 여동생 미영이에게 전화로 엄마를 위해서야.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엄마가 다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시애틀에 사는 착한 미영이는 혜진이를 믿었다. 왜 안 그랬겠는가? 혜진이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고 너무나 걱정스러워했다. 혜진이는 미영이가 직접 와서 보지도 못하게 내 다른 딸과의 관계를 망쳐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끔찍한 부분조차 아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혜진이가 내 손주들, 내 소중한 지훈이와 수현이를 데려와서 할머니가 아파. 할머니 뇌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을 때였다. 7살 수현이는 나를 너무나 불쌍하게 바라봤다.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고 그녀의 엄마가 거짓말쟁이고 도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가 용광로처럼 내 안에서 쌓이는 동안 내 역할을 연기했다. 내 나이가 되면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감정적 고통. 하지만 자녀가 당신을 이미 사라진 사람처럼 맥박이 뛰는 은행 계좌처럼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숨막히는 더위와 습도와 함께 8월이 왔다. 혜진이와 민준이의 계획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8월 15일에 가족 회의를 열기로 예정했고 그곳에서 박철수 씨가 자신의 우려를 발표하고 그들이 이미 금치산자 신청을 했다는 것을 밝힐 것이었다. 회의 전날 밤 나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김 수사관이 내게 전화했다. 내일이 그날입니다, 박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무서워요. 나는 인정했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내 거실에는 혜진이 결혼식 날 사진이 있었고
우리 둘 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딸이 불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를 보는 이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8월 15일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집은 폭풍전처럼 전기가 흐르는 듯 다른 느낌이 들었다. 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고 8년 전 남편 김철수의 장례식에 입었던 감청색 드레스를 입었다. 또 다른 종류의 죽음에 적절하다고 느껴졌다. 오전 10시까지 내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혜진이, 민준이, 박철수 씨, 그리고 놀랍게도 시애틀에서 날아온 미영이었다. 혜진이는 심지어 변호사 초의 변호사도 고용했는데 해골 같은 남자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엄마. 혜진이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 방에 있는 유일한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다. 박철수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평가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나는 인지기능 저하의 명확한 징후, 복잡한 작업을 관리하는 무능력,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의도에 대한 망상적인 생각을 보였다. 저는 이 패턴을 수십 번 봤습니다. 그는 능숙한 슬픔으로 말했다. 개입 없이는 박 선생님은 6개월 이내에 완전히 무능력해질 것입니다. 미영이는 울고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한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공연을 끝내도록 내버려둬야 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박 선생님, 우리는 금치산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혜진이가 당신을 잘 돌봐줄 것입니다. 내 집은요? 나는 물었다. 내 저축은요? 책임감 있게 관리될 것입니다. 민준이는 너무 빨리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고 내 무릎은 항의했다. 나는 내 부엌으로 가서 초콜릿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김철수가 기념일에 사주곤 했던 비싼 종류였다. 서명하기 전에 나는 말했다. 건배를 합시다. 가족을 위해.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지만 나는 초콜릿을 나눠주었다. 김철수는 항상 중요한 결정에는 달콤한 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먹는 동안 나는 내 전화를 꺼냈다.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해야 해요. 누구에게요? 혜진이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이 결정에 대해 알아야 할 사람에게요. 나는 김 수사관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혼란은 시와 같았다. 혜진이가 일어섰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초인종이 울렸다. 그런 다음 노크했다. 그런 다음 문이 열렸다. 김 수사관은 다른 4명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박민준, 박철수 씨, 당신들은 노인 사기, 전신 사기, 그리고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방은 폭발했다. 민준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내 복도에서 붙잡혀 내 우산꽂이를 파괴했다. 박철수 씨는 얼굴이 회색으로 변한 채 무겁게 앉았다. 혜진이는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한 거야. 나는 말했다. 그들이 민준이와 그의 형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김 수사관은 혜진이에게 말했다. 박혜진 씨, 당신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변호사를요. 미영이는 초콜릿을 손에 든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엄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 전화를 꺼내 6개월 전 혜진이의 화장실 대화를 녹음한 것을 틀었다. 미영이의 얼굴은 혼란에서 공포로, 공포에서 분노로 변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미영이는 혜진이에게 소리쳤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당신은 괴물이에요. 혜진이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최 변호사는 이미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저는 어떤 범죄 공모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저는 지난주에 고용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최 변호사님. 김 수사관은 말했다. 진술서가 필요할 겁니다. 다음 몇 시간은 혼란스러웠다. 진술서, 증거 수집, 혜진이의 점점 더 히스테리적인 부인.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들은 철저하고 전문적이었고 놀랍게도 나에게는 부드러웠다. 미영이는 모두가 떠난 후에도 남아있었다. 우리는 흩어진 초콜릿과 뒤집힌 의자로 둘러싸인 갑자기 조용해진 내 거실에 앉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야 했어요.
방문했어야 했어요. 너는 시애틀에서 살고 있잖아. 나는 말했다. 혜진이는 그걸 노린 거야. 혜진이는 항상 조종을 잘했어. 혜진이가 나에게 그걸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다음은 다음과 같다. 민준이는 보석 없이 구금되었다. 박철수 씨는 다른 17명의 피해자와 함께 20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혜진이는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로웠다. 혜진이는 여권을 반납하고 발목 모니터를 착용해야 했다.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지만 독이 든 것 같았다. 나는 박철수 씨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지 않고는 내 식당에 앉을 수 없었다. 나는 혜진이가 그 미끼 신용카드를 자르던 기억 없이 내 부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체포된 지 사흘 후 나는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당신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혜진이는 쉭쉭거렸다. 지훈이와 수현이는 할머니가 아버지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잘할 거야. 아니,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은 부모가 할머니에게서 훔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잘할 거야. 그들이 나이가 들면 진실을 알게 할 거야. 혜진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다. 재판은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동안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집은 너무 크고 유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68세인 나는 운이 좋다면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을 것이다. 배신을 떠올리게 하는 곳에서 보내고 싶을까? 나는 집을 내놓고 세인트 오거스틴 해변 근처에 있는 콘도를 샀다. 더 작고 더 밝고 바다 전망이 있는 곳. 혜진이가 피아노 연습을 하거나 민준이가 내 정원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기억이 없는 곳. 미영이는 이사를 돕기 위해 날아왔다. 짐을 싸면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했다. 혜진이의 유치원 그림, 고등학교 졸업 모자,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예요 라고 쓰여진 어버이날 카드. 이걸 보관하고 싶어? 미영이는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사진 속 내 딸의 어린 시절 얼굴을 바라봤다. 빠진 이빨과 웃고 있는 모습. 아니, 그 어린 소녀는 사라졌어. 오래전에 죽었어.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구딜에 기증했다. 10월의 재판은 잔인했다. 검찰은 전체 공모를 밝혔다. 수십 명의 피해자, 수백만 달러의 도난, 자녀들이 그들의 집에서 사는 동안 주시설에서 죽어가는 노인들. 박철수 씨는 15년 동안 이 짓을 해왔다. 내가 증언했을 때 혜진이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혜진이는 살이 빠졌고 디자이너 옷은 평범한 검은색 정장으로 바뀌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패배한 듯 앉아 있었다. 박 선생님, 검사는 물었다. 왜 대한민국 경찰청에 갔습니까? 나는 배심원단, 내 딸의 운명을 쥐고 있는 12명의 낯선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들이 자기 엄마인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랬습니다. 탐욕 때문에 파괴된 다른 17 가족. 자기 딸을 신고하는 것이 힘들었나요? 41년의 모성애.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짓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달러 기호를 받지. 그들을 키우고 희생한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배심원단은 6시간 동안 심의했다. 민준이는 12년을 선고받았다. 박철수 씨는 18년을 선고받았다. 혜진이는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부부 공동자산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판결 후 혜진이는 법원 밖에서 나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로워. 나는 말했다. 그것은 행복보다 나아. 혜진이는 걸어갔고 나는 혜진이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와 수연이는 엄마의 사건 버전에 의해 내에 대해 독이 든 채 자랄 것이다. 그것이 정의의 대가였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다. 나조차도. 재판 2주 후 나는 김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박 선생님, 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일이죠? 나는 드라마에 지쳐 물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주요 수사를 돕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위와 선생님의 역할에 따라 선생님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딸을 신고한 대가로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17건의 노인 사기 사건을 종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집을 판 돈과 대한민국 경찰청의 보상금으로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되었다. 68세인 나는 50억 원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고, 이는 혜진이가 훔치려 했던 45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미영이는 추수감사절에 방문했다. 우리는 내새 부엌에서 칠면조를 요리하며 바다를 바라봤다. 이제 10대가 된 미영이의 아이들은 내 거실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혜진이가 보고 싶어? 미영이는 혜진이를 의미하며 물었다. 나는 혜진이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리워.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어. 혜진이는 항상 이럴 수 있었어. 나는 혜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야. 혜진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칠면조에 기름을 바르면서 생각했다. 사람은 41세에 변하지 않아. 그들은 항상 누구였는지 드러낼 뿐이야. 그해 12월, 나는 항상 꿈꿔왔지만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 나는 노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시작했다. 박선희 두 번째 기회기금. 우리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에게 법률 지원, 임시 주거, 상담을 제공한다. 첫 해에 우리는 43명을 도왔다.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나는 노인 학대 사건을 기소한 적이 있는 날카로운 젊은 변호사 김민수를 고용했다. 김 수사관과는 관련 없음. 그는 정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나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 직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어느 날 말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 나이가 되면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대신 나는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노인 사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금치산자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주의회에서 증언했다. 나는 심지어 데이트도 시작했다.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연약한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과부 김철수와 혜진이는 한 번 미영이를 통해 지훈이의 대학 기금에 돈을 요청했다. 뻔뻔함에 아직도 숨이 막힐 정도이다. 나는 두 손주가 25세에 접근할 수 있는 신탁 기금을 마련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들은 나와 하루를 보내며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돈은 재단으로 간다. 때때로 나는 해질녘에 해변을 걸으며 인생이 겪는 이상한 변화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억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혜진이의 배신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옥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피가 충성심을 의미하지 않고 가족은 선택될 수 있으며 68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다. 박철수 씨의 계획의 다른 피해자들은 때때로 내게 전화를 건다. 우리는 매달 만나는 지원 그룹을 결성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버 생존자라고 부른다.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마르타는 쿠키를 가져온다. 딸이 자신의 연금을 훔친 제임스는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드는 부적절한 농담을 한다. 우리는 일종의 가족이며 배신으로 맺어졌지만 생존으로 정의된다. 지난달 나는 손자 지훈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지훈이는 이제 14살이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할머니께, 엄마는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제 친구 엄마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막은 영웅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요. 나이가 들면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랑하는 지훈이가. 나는 1시간 동안 울었고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썼다. 사랑하는 지훈아, 나는 나쁜 사람도 영웅도 아니야. 나는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던 할머니일 뿐이야. 네가 준비되면 모든 것을 말해줄게.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줘. 사랑하는 할머니가. 결국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동안 혜진이가 가위를 들고 내 침실에 있는 것을 발견한 아침부터 인연이 되었다. 콘도는 평화롭고 새 가구로 가득 차 있으며 유령은 없다. 재단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다. 미영이는 몇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방문한다. 김철수와 나는 알래스카로 가는 크루즈를 계획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단지 무기력한 노인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버려지고 도둑맞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70년을 살아남았고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묻고 경력을 쌓았다는 것을 잊었다. 그들은 흰머리를 약점으로, 주름을 취약점으로 착각했다. 그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다는 것을 배웠다. 더 경험이 많고 더 직관적이고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해진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여전히 때때로 나에게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하고 방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화를 건다. 나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한다. 내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어떤 나이에도 중요하다. 당신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족은 혈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김 수사관이 나타났다. 미영이가 나타났다. 실버 생존자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지금 내 가족이다. 혜진이에 관해서는 나는 미영이를 통해 혜진이가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민준이와의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일부는 만족감을 느낀다. 내 일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내 아내 엄마 아기였을 때 혜진이를 안았던 기억이 있는 부부는 항상 혜진이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혜진이가 파괴하려 했던 여자는 용서할 여지가 없다. 어떤 배신은 너무 깊이 베어 치유될 수 없다. 어떤 다리는 일단 불타면 재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교훈은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대가로 온다. 나는 이제 70세이다. 운이 좋다면 앞으로 15년, 어쩌면 20년 정도 남았을 것이다. 나는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보낼 계획이다. 재단은 나를 파괴하려 했던 딸이 아니라 내 유산이 될 것이다. 우리가 돕는 모든 사람은 혜진이의 탐욕, 민준이의 잔인함, 그리고 박철수 씨의 악에 대한 승리이다. 그들은 내 돈을 원했다. 대신 그들은 내게 목적을 주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